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늘 엄청난 하루였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냥 나름 긴급 편성을 해서 올려드리면서 또 편성을 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그걸 올리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또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뭐가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 종일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지수 맞나요? 이게 하루에 12.4%. 올해 내내 빠진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가 12.4%고요. 토픽스든 니케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 아시아 세션을 절대 도와주지는 않았죠. 지금 이게 캡처하고 나니까 지금 한 4% 정도로 약간 이 정도 감아 올렸던데, 사실 마이너스 4%도 작은 건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이제 본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아 시장이 열려있는 기간 내내 쭉쭉쭉 빠지면서 그냥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냥 계속 1시간에 1%씩 계속 점점 빠지는 이런 일들을 보였고요. 코스피도 한 2시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가 두 자릿수씩 빠지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코스피는 이제 동시효과 끝나고 나서, 선물 동시효과가 끝나고 나니까 약간 좀 감아 올려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조금 잠깐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사는 바람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좀 올라간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12% 정도 갔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많이 올린 건가? 아무튼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어느 정도 빠졌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일본도 사실 블랙 먼데이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게 오늘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9.11 이후로 가장 많이, 9.11 때가 이제 가장 많이 빠졌던 거고, 그 포인트 빠진 걸로 치면은 지금이 더 크죠. 지수가 높으니까 그때보다는 이제 큰데, 지금 역대적으로 한 10위권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 같은 그런 살벌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그 AI 랠리니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들이 증시를 따뜻하게 만들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벌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변동성도 크고 밸류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가 걸렸던 시기를 한번 기억을 되돌려봤습니다. 서킷이 뭐냐, 사이드카가 뭐냐,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엄청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 잠깐 10분이라도 잠깐 심호흡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가자, 이런 취지예요. 이게 블랙 먼데이 이후로 나온 거거든요. 블랙 먼데이 때 이제 파생 상품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파생 상품이 이제 한 방향으로 잘못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몰랐던 거고, 그게 이제 블랙 먼데이의 하락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빠지면 잠깐 종목도 VI가 있죠. 그런 것들 잠깐 쉬었다가 한 숨 좀 고르고 다시 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락을 했어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었던 이후로 보면, 일단 코스피에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하락은 이제 IMF가 될 것이고요. IMF가 될 것이고, 그리고 2007년에 2007년에 처음으로 2,000원을 찍으면서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우려감, 그때는 이제 서브프라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하면서, 그때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사이드카는 걸리지 않았고 서킷이 이제 코스피에서 걸렸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말할 것도 없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킷 브레이크 한번 걸렸었고, 그리고 그 하락이 그 해로 끝나지 않았겠죠. 2009년 내내 이게 그 변동성을 키우면서 2009년에도 서킷 브레이크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1년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미국이 망한다,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면서 그때 한번 크게 흔들렸었는데, 그때도 아마 코스피가 한 달에 거의 30% 가까이 빠진 적이 있죠. 그때 서킷 브레이크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실만한 이제 코로나, 4년 전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고 보니 코로나가 벌써 4년 전이네. 코로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번째네요. 그러면 거의 30년간에 있었던 하락폭 중에 이제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거리가 있어요. 뭐 IMF 터진 거 뭐 당연한 거고 여기 때도 요때도 뭐 거의 뭐 요때 이 세 개는 거의 같은 성격이죠. 같은 성격이죠. 서브프라임에 대한 이제 우려,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들어놓았다가 아 이제 안락해라고 했다가 진짜 터졌을 때 뭐 요때고, 그리고 요때는 뭐 미국이 망한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빠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는 새로운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럴 만한 게 있었나? 오늘은 일본이 12.4% 빠지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양시장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VI에 걸려가지고 멈춰 있는 거, 이런 거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까? 자, 그 원인을 보자는 겁니다. 원인을 보자는 거. 하락을 많이 했고 역대에 남을 만큼 하락 많이 한 건 알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냐? 근데 이제 원인이 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신기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원인 다 알잖아. IMF 터졌으니까 골로 가는 것이고, 코로나 터졌으니까 골로 가는 것인데, 지금 골로 갔는데 아직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경기 침체 우려죠.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된 것도 지난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연준의 금리는 이렇게 내려올까봐 요만큼은 이제 긴축으로 다가오니까 경제를 더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FOMC에서 동결이 나오는데 다음 FOMC까지 시간이 많은데 지금 경제 지표가 갑자기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 그런데 연준은 일단은 기자회견까지는 그 25bp 이상의 빅스텝 인하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이 공포가 생겼다라는 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건 공포예요. 우려죠. 실제 경기 침체가 진짜 임박하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반응을 하지만 가장 그 경기 침체에 예민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원자재죠, 원자재. 경기 침체가 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되거나 가능성이 높아지면 유가가 빠집니다. 유가를 보면 이거 1년 전체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침체까지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둔화됐으니까 연초에는 뭐 경기 침체 또 올 것 같다라고 했다가 미국 경제 생각보다 너무 강하네? 라고 해서 쭉 올라갔다가 이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려온 건데, 그러면 연초 레벨하고 비슷해요. 연초 레벨이. 그러면 이게 유가 시장이 지금 리세션에 반응을 하고 있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냥 미국 경제가 그냥 계속 강할 거라는 걸 반영을 했다가 그걸 조금 되돌리는 정도고, 특히 오늘같이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유가는 빠지고 빠지는 게 한 1%, 1.2% 정도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다면 얘가 니케이처럼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공장 안 돌아가면 기름 안 쓰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증시 빠지는 거에 비하면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도하다. 우려하는 거는 알겠는데, 원자재 시장은 아직은 진지하지 않다. 근데 한번 들여다 봐야 되나 뭐 요 정도 하고 있는 정도 같고, 그럼 이건 좀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장이 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딩이죠. 일단은 엔이 계속 약해지다가 강해지는 순간이 나스닥이 이제 꺼지는 순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엔은 계속 약해지고 나스닥은 AI 붐을 타고 고금리든 말든 간에 계속 갔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서 이제 어디든 자금을 끌 수 있는 헤지 펀더다 여러분이. 그러면 뭘로 하겠습니까? N에다가 숏을 치고 나스닥을 롱을 하면 되죠. 그러면 N은 N대로 돈을 벌어주고 나스닥은 나스닥대로 돈을 벌어주겠죠. 그게 지금 최소한 올해 상반기 내내 늘 먹히던 포지션이죠. 너무 안정감 있는 포지션이죠. N은 숏치고 나스닥 롱치고, 그리고 한국도 시장 자체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그건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이고, 섹터로 봤을 때 미국 나스닥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뭐 한국은 뭐 AI의 직접적인 건 뭐 많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나 전력기기 정도니까 뭐 그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 롱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면 이게 한쪽 방향이든 위로든 아래로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 반작용의 힘이 점점점 응축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확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세상사가 돌고 도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돌 것인가는 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들도 N에다가 숏을 치고 나스닥이 롱을 친 사람도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장사를 청산해야 될지는 뭐 자기들도 눈치를 봤겠죠. 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는 건 뭐 다 알려져 있었고 요 근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날 뭐 크게 반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젠 이거는 사실 눈치 게임이거든. 눈치 게임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던지면 던지는 걸 보고 따라 던지고, 그게 또 던지면 또 따라 던지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의 원인이 하락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하락하면 N을 숏을 쳤던 세력들이 지금 손실이 커지잖아요.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N으로 빌려서 다른 거 산 것들을 빨리 매도를 쳐가지고 이걸 메우든지, 아니면 여기서 날려 먹었으면 저걸 좀 빨리 그 수익 난 거를 빨리 익절해가지고 또 채워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딩이 좀 리와인딩 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눈치 게임 하다가 이제 한두 명이 이제 던지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던지고 그게 좀 과해졌는데, 그럼 이게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시즌 오프인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N을 땡겨서 뭐 나스닥이 됐던 다른 뭐 하다못해 코인이 됐던 이런 것들을 샀던 것들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럼 엔캐리 트레이딩이 없어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일본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 5.5예요. 반띵해도 2.5입니다. 일본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영입을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큰 자금을 엔캐리 트레이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물론 N에 숏치고 나스닥 롱 하겠지만, 뭐 자금의 대형 자금들의 장기 자금들은 주로 어디를 샀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데를 하겠죠. 미국 채권. N은 뭐 거의 마이너스권이었고, 그리고 채권도 뭐 금리 올리기 전에도 금리가 뭐 일본보다 높았으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샀겠죠. N에다가 쉽게 말해서 뭐 어렵게 주식을 해. 그냥 대출 1%짜리 대출이 있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3% CMA에 넣어놓으면 2%는 무이용 수익이잖아요. 그럼 엔캐리 트레이딩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미국 국채죠. 그죠? 그럼 엔캐리 트레이딩이 완전히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작살이 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식시장도 흔들리겠지만 미국 국채도 토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가 토매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뭐 미국 국채는 더 비싸지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것 같고 하니까 따라 내려가는 거겠지만, 진짜 엔캐리 트레이딩 앞뒤 안 보고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면은 일본이 갖고 있는 자금도 많기 때문에 얘도 들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채도 결국에는 다 집어 던졌잖아요. 궁극의 공포에서는 달러 외에는 다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달러로 바꿀 수 있다면 뭐든지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게 투매거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투매를 보이면서 리와인딩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뭐 국채에서는 별 반응이 없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최근 엔화 약세에 베팅 그 약세 베팅을 하고 나스닥 롱에다가 베팅했던 자금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없어질 건 아니다. 뭐 사실 그렇죠. 일본이 뭐 금리 올려봐야 지금 뭐 0.25에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내려가지고 1%대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성격이 똑같죠. 경기 침체가 실제적인 위험이고 임박했다라고 하면 원자재 시장이 작살나고 증시에서 제일 작살나는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원화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연초 대비인데 물론 달러가 강해지고 하니까 절대 레벨이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증시시장 박살나는 거에 비해서
원화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1%가 떨어졌어요. 원화 가치는. 지금 외국인들이 막 1조로 집어 던질 때도 얘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주식을 팔긴 하는데, 뭐 주식 선물을 팔든 뭘 팔긴 하는데, 현 선물 팔긴 하는데 고기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고기로 나가면 환율이 반응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야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진이니까 이게 리와인딩 나오면서 그 일본에서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저렴하게 대출 받아서 자국 주식을 많이 샀겠죠. 그게 리와인딩 나오니까 뭐 일본이 그렇게 빠지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수급 시장 수급 상황도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 오늘 삼성전자가 뭐 VI 맞아가지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옛날에 빠졌을 때는 뭐 VI가 없을 시절이었겠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는 거에 비해서 지수 낙폭이 크거든요. 이거는 지수의 영향이 큰 삼성전자 같은 애들을 잡고 멱살 잡고 끌어내려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옵션이 위클리 옵션이라고 하죠. 일주일짜리가 있는데 그게 심지어 2개였어요. 월요일 만기가 있고 목요일 만기가 있는데 오늘 위클리 목요일 거 만기잖아요. 그러면 옵션 중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은 외가격으로 움직일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이왕지 이렇게 된 거,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거, 자기가 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수를 끌어내리면 파생으로 버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론 이런 세력들이 시장을 다 이렇게 뭐 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왕지 이렇게 된 거, 방향이 이렇게 됐고, 지금 오늘의 그 하락은 매도세에 비해서 하락이 너무 깊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도에 비해서 매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는 옵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기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흘려서 더 밀어내면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그 파생 갖고 장난친다는 게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보고, 물론 만기가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수급 상황은 글로벌하게 전체로 봤으면 지금 일단 휴가철이 많아가지고 메인 트레이더들이 좀 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나스닥이 좀 빠지고 일본 니케이가 빠진다고 해서 몰디브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마구 매수 들어가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량이 죽어 있고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특정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단합해서 움직이면은 그 평소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거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또 증거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이제 또 그 선물 옵션 그 동시효과 끝나고 나니까 다시 외국인들이 좀 담은 거죠. 그러니까 쭉 외국인들이 그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누르면 다 통한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 그러면 여기서 약간만 더 눌러주고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조금만 더 눌러주면 실제 반대 매매를 당하든 아니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던지든 이런 매도 물량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때 갑자기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빠지다가 한번 왕창 빠지잖아요. 요때 요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은 뭐 별로 못 올렸지만 코스피는 조금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시장 멀쩡한데 뭐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놈들까지 설쳐가지고 낙폭을 더 키우고 앉아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기 됐으니까 내일부터는 급반등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시장이 워낙 제정신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지금 밸류로서는 이제
좀 물릴 가고 생각하고 조금씩 사두면 손해보기 힘든 밸류긴 하죠. 그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바닥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탐욕입니다. 딴 게 탐욕이 아니라. 예, 지금 싼 밸류에서 조금씩 사는 거는 현금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그런 것이고, 또 그리고 희망회로를 좀 돌리자면 이제 오늘 니케이가 많이 빠졌으니까, 니케이가 이제 그 2007년 그때 예전에 그때 쭉 빠질 때거든요. 이게 비슷한 그림 찾기죠. 이게 이제 2007년 그리고 요때 코스피도 크게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때쯤 돼가지고 서브프라임 해결된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게 터졌었는데, 뭐 요거 놓고 보면 이제 한 뭐 대충 뭐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거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도 되게 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긴 하더라. 이런 거 말씀드렸고, 또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국장의 이제 하락률이 엔화의 강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적 요인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거기 노출이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상태라고 봐서, 그래서 엔화가 지금 갑자기 너무 또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일본 싸다는 거 옛말이다, 일본 이제 못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도 그때 블랙 먼데이 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일본도 오늘도 깨지 못한 게 블랙 먼데이 하락폭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대체 블랙 먼데이는 뭐길래 그렇게 많이 빠졌나? 그때 경기 침체가 왔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주식시장만 난리가 난 겁니다. 주식시장만. 왜? 그때는 블랙 먼데이 원인에 대한 명쾌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러티브상 매크로적으로 보면 그 시절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고요. 그리고 물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냉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블랙 먼데이가 87년이잖아요. 87년 되면 사실상 승자는 미국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87년 12월인가 11월인가 그때 고르바초프가 워싱턴에 방문을 한 거를 냉전의 종식으로 보거든요. 소련의 항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은 실제로 붕괴가 됐고, 그 이후로 고르바초프가 온 이후로 이제 뭐 독일이 통일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냉전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평화 모드로 넘어갔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냥 냉전용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냉전일 때 좋은 거에 롱을 하고 냉전일 때 나쁜 거에다 숏을 쳐놨다가 이 내러티브가 끝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걸 청산하고 갚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제 뭐 파생 상품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시장에 막 보급돼가지고 퍼졌을 때라, 그 파생 상품이 갖고 있는 그 파생의 위력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블랙 먼데이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하락을 부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뭐 서킷 브레이커든 사이드카든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는 제도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지어 먼데이인 것도 비슷합니다. 먼데이인 것도 비슷해. 그런 것들은 이거는 그리고 블랙 먼데이는 뭐 특정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사건이 탁 터져가지고 속보가 터가지고 쫙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데 그거를 주식시장 내에서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메커니즘상 문제가 돼서 과도한 변동성을 냈던 게 블랙 먼데이인데, 오늘도 사실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뭐 냉전 종식 같은 거대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이었던 엔화를 젖히고 나스닥이나 AI 관련주에 롱을 하는, 그리고 그 외 것들을 롱을 한 것들이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 이익 실현이 결국에 투매를 불러냈고, 그리고 놀라운 변동성이 노출되면서 특히 한국 시장은 특유의 변동성, 수급적 요인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같이 변화를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됐을 때는 서브프레임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빠졌다가, 문제가 있다 우려감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지고 모든 게 해결됐다 나왔을 때 그때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톡방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 오늘은 좀 이례적이라 가지고 IMF 이후로는 7번밖에 없는 그런 좀 특이했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은 오늘은 사실 조정이 아닙니다. 최근은 조정이 아니고 이건 사고죠. 사고.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 과도한 변동성을 자극해버린 사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 그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비관론자, 특히 이제 비관론자가 JP 모건에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비관론자들이 다 그냥 숙청 당하고 뭐 뭐든지 막 오르던 시절, 뭐 국장도 2차전지 이런 거 빼면 관련주들은 또 굉장히 강했으니까,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고래버리지가 아니면 다행인 거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터지니까 그렇지, 터지기 전에는 그 현금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매도 전략. 그리고 초반에 고점은 못 맞추더라도 추세가 무너지고 시장이 투심이 잃어간다고 판단되면은 다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답을 알고 봐도 다 팔만한 시그널은 없었거든요. 지금 많이 빠진 거는 알겠는데, 이걸 그때 몰랐을 때 뭔가 이 신호를 보면 답할 수 있었을까 봤을 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찾으려는 건 하나의 연금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끼어가지고 이게 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말 섞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한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기를 느껴가지고 다 팔았다, 뭘 보고 풀매수했다, 이거는 판타지입니다. 거의 포르노에 가까워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일단 매도 전략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 뭐 몇 프로 먹으면 팔고 이런 거 말고, 그건 너무 유치하고요. 그렇게 되면 크게 될 애들을 잘라버리는 거밖에 안 되고, 이게 나름 지금 추세 때문에 올라탔으면 그 추세가 무너지는 게 나오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이제 팔겠다는 매도 전략이 조금 좀 기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걸 검증하고 시행하는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조정이나 사고급 하락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 좀 보완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이번 하락 때 배운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없진 않았어요. 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금 비중이 절반 정도 있는데, 뭐 아니었으면 지금 풀로 다 물고 내려왔으면 아주 힘들 뻔했죠.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현금을 이제 공격 모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시그널 찾기 위해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좀 더 매려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복귀해야죠. 복귀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이때 팔았으면은 참 좋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고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요때 팔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지점을 그때 알아챌 수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연구를 하셔야죠. 저희는 이제 그걸로 저희가 고민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그걸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그게 그게 좀 실력이 아닐까, 주식시장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럴 때 현금이 오늘 원래 하락장에 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짤 중에 제일 현실적인 거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테슬라 주주들도 한동안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담았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현금이 없는 거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죠. 현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 하락이면 일단 사놔야 되는데 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꼴을 던당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고민이에요. 사실 저도 유튜브로 올리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뭐 하니까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자꾸 뭔가 매도만, 그것도 주로 매수 위주로만 얘기하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그럼 앞으로 뭐가 뜰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고민은
뭐 오르면 이제 오르기만 하는 것도 올라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려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이제 어떻게 진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트레이딩에 대한 복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지 앞으로 뭐가 될까 누가 오를까 내릴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이죠. 미래를 한두 번은 맞춰도 계속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의미 있는 곳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정장에서는 늘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습니다. 이번엔 뭐 조정장이 아니라 뭐 사고장이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예전의 하락보다는 그래도 훨씬 마음이 편한 것은 그만큼의 이제 현금 비중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이번 하락장에 그걸 실패하신 분들은 자신이 왜 이제 이게 자금 관리에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시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가설이 나오는 것들은 또 이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보완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랑 같이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뭐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긴급 편성을 좀 해가지고 오늘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로 그러니까 편성은 자주 한다 하더라도 급락해서 편성하는 거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고요. 미국 본장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뉴스 나오는 거 있으면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